세제 개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이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는데요.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현행 유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보유주식 5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오늘 양도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수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더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선 당과 정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어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주식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협의에서 심사숙고하겠다는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겠어요? 네, 여당은 다음 당정협의회 전까지 당정 간 입장 조율을 마친다는 방침인데요. 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당정은 다음 달 중순 이전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상장 주식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전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장에선 연말 대주주 조건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쌀과 라면, 과자, 유제품 등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일단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로 1년 전보다 3.5% 상승했습니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에서 3%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2달 연속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온이 이어지는 데다 가공식품 출고가도 줄줄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식료품 중에선 어류 및 수산이 2달 연속 상승률이 7%대로 고공행진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빵 및 곡물은 6.6% 오르며 1년 10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쌀값은 한 가마니당 21만 원을 넘으면서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라면은 석 달 연속 6%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교통비 같은 공공서비스 물가도 더 올랐다고요? 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 이하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 3월부터 1%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엔 1.4%까지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르며 도시철도료 물가가 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하반기 전기, 가스, 철도 등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절반이 9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에서 큰 관심을 끈 단지 분양가가 공개됐는데요. 현금 부자만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먼저 대출 규제 전후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크게 바뀌었다고요? 네,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0일까지 43일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00건이 넘는데요. 9억 원 이하 거래가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대출 규제 직전 약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인데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주담대 비율이 70%로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 상한이 9억 원 선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도 저가 위주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또 최근 서울에서 로또 청약으로 꼽히는 단지 분양가가 나왔는데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요? 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104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의 경우 18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앞서 근처에서 청약이 진행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같은 크기 분양권이 31억 원에 거래된 만큼 13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제한 탓에 최소 12억 원 넘는 현금이 있어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돼서인데요.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진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던 대출 증가세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이자 은행권에선 대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우선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부터 짚어주시죠. 네,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대비 1조 9,111억 원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 원 증가한 건데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대출 잔액이 전달 대비 1조 694억 원 불어난 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96억 원 늘어났는데 그쳤는데요. 금융권에서는 바이오, 방산 등 공모주 청약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627 대출 규제 전 신청된 대출이 약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진행되면 이달 하순으로 갈수록 주담대 증가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계속 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후속 규제를 준비하고 있죠. 네, 627 대책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을 줄인 만큼 당장의 대출 증가세에 따라 연말 대출 절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같은 비가격적 수단을 중심으로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도 관련 통계가 공시된 이래 가장 높은 944.2점으로 집계됐는데요. 신용대출이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나간 데 더해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그룹과 DL그룹의 합작사인 여천 NCC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화는 추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부도는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DL그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여천 NCC가 디폴트 위험에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천 NCC가 석유화학 업황 악화에 따른 적자가 누적된 여파로 인해 지난 8일부터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자그마치 8,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생산시설 매각 등의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입찰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이달 안에 3,100억 원의 운영 자금도 마련해야 하지만 회사채 발행과 대출까지 막히면서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자금 확보에 실패할 경우 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하나와 DL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천 NCC는 현재 하나와 DL그룹자회사 하나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회사 하나솔루션이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여천 NCC의 1,500억 원 자금 대여를 승인하고 DL그룹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DL 측도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어 여천 NCC 자금 확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를 살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자구책 없이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DL건설의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최근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우선 사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8일 오후 3시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근로자 A씨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철거하다 6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DL건설 하청 근로자로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해당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산재 관련한 내용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KT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면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 반사 이익에 더해 부동산 분양 이익의 실적을 끌어올렸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일단 KT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요. 네, KT는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조 14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넘게 늘어난 건데 증권가 전망치인 9천억 원도 10% 넘게 상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5% 증가한 7조 4,274억 원, 순이익은 80% 가까이 늘어난 7,3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5G 가입자 기반 확대와 번호 이동 가입자 순증으로 무선 사업의 매출이 1.6% 증가했고 유선 사업의 매출도 1.4% 늘었습니다. 또 이스트폴 복합단지 등 부동산 분양 이익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 매출도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에도 마냥 웃을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최근까지 5명의 직원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와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 구조조정의 여파라고 주장하는데요. 최근 대통령이 산재가 잇단 포스코 ENC에 대해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가운데 KT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T는 또 최근 인공지능 기업들 간 자존심 대결이었던 국가대표 AI 5개 팀 선발전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김영섭 사장 취임 이후 본업인 통신 이상으로 AI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AI 사업이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방향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에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을 올리기 위한 밑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연구 용역에 나섰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주무기관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일단 도로공사가 연구 용역에 나서는 이유가 뭔가요? 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30일 교통범칙금 상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일단 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오는 2028년까지 10억 킬로미터당 1.08명으로 낮추는 등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995년 이후 30년 동안 GDP와 소득이 2배 넘게 올랐지만 교통범칙금은 변동이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교통범칙금이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하나요? 네, 도로공사는 이번 연구에서 교통범칙금 인상 효과를 예측하고 또 어떤 범칙금을 올릴지를 추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범칙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부과하지만 도로공사도 교통안전 관계기관인 만큼 연구 영역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 방향성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후 국토교통부 등 주무기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용역에 참여할 연구기관들의 입찰이 마감이고요. 최종 결과물은 내년 10월 도출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회사가 경영진의 요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경영인 정기보험 개발과 영업 과정에서 내부 통제 절차가 미흡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어떤 보험사들이 당국에 적발됐나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해 신한라이프와 DB생명에 지난 1일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적발된 건데요. 먼저 두 회사는 저해지형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험 통계가 부족한 탓에 해지율 산출을 불합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면 보험사의 이익이 부풀려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지율 산출 과정에서 통계 및 상품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영업 면에서도 내부 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신한라이프는 차익거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확인됐고요. DB생명의 경우에는 경영인 정기보험의 불안전 판매율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두 보험사 모두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 인수 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경영유의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은 6개월 내 금융당국에 개선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정부가 국내 여행의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숙박 할인 쿠폰 80만 장을 풉니다. 여름철 막바지 휴가 때부터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여행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일단 숙박 쿠폰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숙박 페스타를 통해서 할인권 80만 장, 236억 원 규모의 할인에 나섭니다. 1차 쿠폰 발급과 사용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차는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비수도권 전국 숙박시설에서 1박에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을, 7만 원 이하여도 2만 원을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북 산청 안동, 전남 광주, 경기 충북 세종 등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은 할인 폭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쿠폰은 어떻게 발급받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쿠팡과 놀, 하나투어 등 국내 40여 개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서 쿠폰을 발급받고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숙소 예약을 진행하면 적용이 됩니다. 여행 일정을 계획한 뒤에 쿠폰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혹시나 발급받은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됐다 해도 소멸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다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약할 때는 해당 숙소 안내에 숙박 세일 페스타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숙박이 아닌 대실, 캠핑 시설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특별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뭔가요? 네,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간 6일 미 상무부에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인데요. 철강과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매기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을 띱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태양광과 반도체 시설 투자 상황을 언급하면서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제조 비용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리쇼어링과 공급망 강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한국 기업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지금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산을 들여와 미국에서 태양광 보드를 생산 중인 하나큐셀은 관세가 불공정한 중국 업체를 집중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입하는 폴리실리콘에 킬로그램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되 독일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율 관세 할당을 설정해서 국가당 연간 2만 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등의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을 생산 중인 OCI도 자사처럼 강제노동이나 외국 우려단체를 공급망에서 배제한 채 공정무역 중인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